여러분 앞전 슬라이드에서 마케팅 전략과 코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가치 제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공물을, 그러니까 제품이죠. 제품을 제공을 해서 수익을 얻는 그 과정이 이제 교환 과정인데요. 이런 교환 과정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프로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가치 제한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 제한이.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진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업의 역량, 그리고 기업이 행할 수 있는 기능별 프로그램, 즉 제품 관리, 가격 관리, 유통 관리, 촉진 관리가 밑바탕이 되고 그것이 지지할 수 있어야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찌 보면 이 가치 제한이라는 것이 마케팅의 출발점, 즉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을 하려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프로포지션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쭉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에 대한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속성이나 탁월한 편의를 가치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자의 눈과 귀를, 그리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또한 완벽한 시스템의 솔루션을 통해서 가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런 마케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치를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탁월한 고객 관계를 통해서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비용을 비교해서 확실하게 이 제품을 구입하는, 이 장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치를 제공해준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는 탁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으로서도 가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 중에서 속성이나 편익을 중심으로 가치를 제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 다른 기존 제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토즈 신발,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HL 같은 경우는 공급 사슬, 즉 소비자의 주문을 통해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주문 배송까지, 배송 완료까지의 시스템 솔루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례도 완벽한 시스템 솔루션을 바탕으로 가치를 제한하는 기업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막스 앤 스펜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고객 관계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고, 알디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체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슈퍼마켓 체인인데, 알디가 어떻게 또 고객들에게 자기만의 가치를 제안을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산입니다. 일제 제품을 불매하기도 하지만 잘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품질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할 만큼 품질의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 기업입니다. 뭐 일제불매운동,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도요타 제품은 슬라이드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쭉 그 각각에 대해서, 즉 벤츠부터 RD까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대한민국 지사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제품 디자인이나 성능, 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점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 자동차 기업이죠. 다임러사의 자회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다임러의 자회사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사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폭스바겐의 아우디 그리고 BMW와 함께 독일의 3대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속합니다. 자, 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을 달고 최고급 승용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트럭 이런 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슈투트가르트에 있으며 산하 브랜드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메르세데스 AMG 등이 있습니다. 모회사인 다임러사는 1926년에 설립된 다임러 벤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벤츠사와 다임러 자동차가 합병해서 다임러 벤츠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즉 벤츠사와 다임러 자동차는 합병되기 전에 각각 따로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사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츠사는 1883년 카를 벤츠가 설립을 했습니다. 카를 벤츠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다임러 자동차는 1890년 고틀립 다임러와 필헬름 마이바흐에 의해서 설립된 자동차였습니다. 벤츠사를 창립한 카를 벤츠는 1879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개발을 했으며 1885년 세계 최초의 가솔린 3륜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완성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솔린 자동차의 역사가 카를 벤츠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3륜차였습니다만 이 자동차가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합병 이후에 생산된, 즉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다임러와 벤츠사가 합병한 이후에 모든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로 판매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앞서 뭐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만 다임러 자동차의 1901년형 메르세데스와 벤츠 사이에 1886년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다임러의 현 기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임러 벤츠 역시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전차, 잠수함 엔진을 비롯해서 독일군의 무기 부품을 생산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세계 최초로 디젤 승용차인 메르세데스 260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1950년대부터 65년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를 흡수 합병하거나 매각하면서 사세를 확장을 했습니다. 1969년 상용차 부문에 진출해서 유럽 최대의 트럭과 버스 제조업체가 되었고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승용차 생산 거점을 미국, 남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982년 이후 소형차 부문에도 진출을 해서 메르세데스 190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다임러벤츠는 미국의 자동차체였던 크라이슬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로 새롭게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합병을 해서 상당히 제품의 구색도 확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이제 인수합병이 잘못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못 얻고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었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고급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당히 싼 모델인 1만 달러대의 모델까지 최고급인 13만 달러에 이르는 최고급 사양까지 모델까지 넓은 가격대에 차종을 생산을 했습니다. 인수합병에 상당히 이제 합병이 잘 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기업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슬러사가 가지고 있는 모델과 다임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동차 생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습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클라이슬러 부문을 따로 매각을 합니다. CCM에다가 매각을 하고 회사명을 지금 쓰고 있는 다임러 AG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임러에서는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부분에서 세단인 C클래스, S클래스, 해치백으로 A클래스, 쿠페 부분의 CLA 클래스, CLS 클래스, E클래스, SUV 부분의 G클래스, GL 클래스, GLA 클래스, GLK 클래스, M 클래스, 그리고 스포츠카인 AMG GT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명품으로 손꼽힌 브랜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임러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가치 제한을 뭘 가지고 하냐면 탁월한 속성, 탁월한 편익을 중심으로 가치를 제한을 했고 그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명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토즈입니다. 토즈의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신발 디자인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이탈리아 제품이죠. 이탈리아에서 만든 신발 토즈 홈페이지 역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토즈는 여성용 제품, 남성용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신변 자파까지 생산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토즈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토즈 홈페이지에서 추구하는 가치 제한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즈는 장인이 만든 신발이다. 그리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개성을 담아 극적으로 표현한 메이드 인 이태리, 이태리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탁월한 스타일을 창조하는 그 장인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신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 신발이 아니라 명품 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장인의 솜씨, 디테일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듬어서 만든 수제화다. 그리고 이제 뭐 40년 넘게 어떤 직원은 40년 넘게 가죽만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쭉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토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다른 신발에서 제공할 수 없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앞서 이야기했던 DHL 탁월한 공급사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HL은 홈페이지가 logistics.dhl 이로 되어 있고요. 역시 뭐 한국 자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뭐 배송 조회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고 견적도 받을 수 있고 고객들이 내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공기에 탑승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배송받을 지역에 도착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다시피 Excellence Simply Delivered 라는 모토로 DHL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DHL의 그 창립과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DHL은 196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DHL이란 DHL 머리 글자인데요. 뭐 딴 뜻이 있을까? 상당히 뭐 고심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쉽습니다. 상당히 뭐 어려움이 아니고요. 3명이 창립을 했습니다. 에드리안 델시, 레리 힐블룸, 로버트 린이라는 3사람이 이 창업을 했어요. 택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시의 D, 힐블럼의 H, 린의 L을 따서 사명을 지었습니다. DHL이라고. 당시 초창기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를 오고 가는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기업의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제 택배와 택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성장을 했고요. 특히 미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로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1998년도에 이르러 독일의 도이치 포스트가 DHL의 지분 25%를 매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도이치 포스트가 지분을 모두 매수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도이치 포스트의 자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르러 도이치 포스트의 국제 영업 부문인 도이치 포스트 월드넷과 합병하여 같은 해 스위스의 기업인 단자스와 합병해서 현재는 세계 최대의 국제 택배 물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고 세계 최고의 물류인데 완벽한 시스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맡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주식회사 일양해운과 계약하여 대리점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본사와 합작 투자로 설립된 한국 지사인 DHL 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DHL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3명의 동업자가 합작을 했던 그런 택배 회사에서 지금 현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발전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제공을 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치 제안에서 이야기했던 막스 앤 스펜스입니다. 막스 앤 스펜서 홈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류를 제공합니다.
우먼스, 란제리부터 시작해서 뷰티, 맨, 키즈, 홈, 뭐 퍼니처, 푸드까지 뭐 상당히 큰 기업이 됐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막스 앤 스펜스가 제공하는 가치 제한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앤 스펜스는 1884년 마이클 막스와 토마스 스펜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사는 현재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1884년 폴란드계 유태인 마이클 막스와 영국 리저의 커크게이트 시장에서 페니 상품점을 열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888년에 이제 마이클 막스가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페니 상점을 열면서. 그러다가 이제 1894년부터 토마스 스펜스와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면서 한 10년 후에 동업을 하면서 1901년부터 23년까지 버킨헤드 시장에서 가판을 운영을 하다가 맨체스터로 진출해서 막스 앤 스펜스라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제품 제조업자와 제휴를 맺고 영국산 제품만을 판매를 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타국가 생산 제품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은 마이클 막스 그리고 나오죠, 그죠? 토마스 스펜서의 각각 이름을 따서 기업명을 정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28년부터 세인트 마이클이라는 브랜드로 의류와 식품을 판매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28년이면 상당히 뭐 과거입니다. 그죠? 한 90년, 92년 전인데요. 영수증만 가져오면 상품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 나갔고요. 1975년 유럽 대륙에서부터 진출을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1975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고, 프랑스 파리와 리옹, 프랑스와 벨기에 타도시들의 매장을 오픈하고, 1988년 미국 의류회사인 브룩스 브라더스, 식품 체인인 킹스 슈퍼마켓 등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쭉 뭐 인수해서 영업을 하다가 채산성 악화로 2001년 이 브룩스 브라더스와 킹스 슈퍼마켓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내 38개 매장을 전부 다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기업 전체를 재조정, 리스트럭처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뭐 스웨덴의 H&M, 자라, 미국의 갭 등의 경쟁사죠. 경쟁사가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좀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습니다. 악화가 됐지만 그 이후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해외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합니다. 2007년 두바이, 2008년 중국 상하이에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2010년 그 당시 CEO였던 마크 볼란드는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포트폴리오 패션에서 철수를 하고 전자제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의류 중심이었습니다만 슈퍼마켓까지 손 안 대는 데 없이 손을 댔다가 이제 전자제품을 판매도 하면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 기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는 가격을 더 낮추고 할인 이벤트 등의 판촉 행사를 줄이는 전략으로 수익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이야기했다시피 의류, 가정용품, 고급 식료품 등을 주로 판매를 합니다. 1998년 영국 소매업계 최초로 세전 수입 약 10억 파운드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국 내에만 910개의 매장이 있고 인도, 이집트,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 외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등의 총 468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막스 앤 스펜스가 성장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수익만 목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표방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뭐 영수증만 가져오면 제품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환불해 줬던 이런 정책들 1928년도에 취했다시피 1953년도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고객 만족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1953년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았던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7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플랜 A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적인 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친환경적. 지구 환경에 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영국의 고객들은 막스 앤 스펜스에 대한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환경지향적이고 환경에 친화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2015년도에 한 해 기준 매출액이 약 105 파운드, 총 자산이 84억 파운드, 그리고 직원이 83,069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리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선정되었으며 현재 런던 정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FTSE 100 지수에 편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탄소 발생을 하면 온난화가 되죠. 그죠? 지구 온실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도 녹고 남극의 빙하도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탄소량 발생을 줄이는 공정을 도입해서 탄소 중립 속옷을 출시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스 앤 스펜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적 항공사죠. 싱가포르 항공사의 홈페이지는 물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특히나 탁월한 고객 관계를 모토로 내세워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연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1972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창이 국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상업용 직항노선 2개를 포함하여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로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사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A380-800을 도입을 해서 운항을 한 기업입니다. 간단히 연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7년 연역으로 따지면 역사로 따지면 말레이 항공이 출발점입니다. 말레이 항공이 설립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말레이 항공,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합쳐져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수립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그 이후에 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도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6년 5월 달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공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꿨다가 1972년 10월 달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항공을 분리해서 싱가포르 항공이 새로운 이름으로 싱가포르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 여행 잡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첨단 날개 친화적인 환대의 개념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첨단 날개라는 의미는 항공기 자체가 첨단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이 이런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싱가포르 자체가 국가가 상당히 작습니다.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내선 항공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선 환승객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주로 취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최신 기종을 조기에 도입하여 평균 기령이 약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 보통 보면 대한민국의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됐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자산이라든지 자본력의 문제 때문에 중고 항공기를 주로 도입해서 이 가까운 지역으로 운항을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고, 항공기도 최신 항공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기령이 5년밖에 되지 않는 건 상당히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내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객실 서비스 평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주 고객층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고객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들을, 그러니까 다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승무원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커뮤니케이션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객실 승무원 서비스 평가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영어도 하고 있죠. 영어 외에 중국어, 말레이시아, 인도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이 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알디입니다. 알디 홈페이지는 aldi.com입니다. 지금 현재 알디가 진출해 있는 국가를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 알디가 출시를 했는데요. 알디는 아까 막스 스펜스처럼 1884년 상당히 오래된 역사,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1946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945년 해방 이후 1년 후의 시기에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띄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디입니다. 1946년 카를 알브레이트와 테오 알브레이트 형제가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두 형제가 이제 알디라는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설립을 합니다. 본사는 현재 에센과 윌하임 안데르루트에 있습니다. 두 개의 본사가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브레이트 형제의
씨의 어머니는 1913년 에센이라는 지역, 독일 에센 지역의 교외 지역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열었습니다. 1946년 두 형제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품점을 이어받아서 체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인 1950년대에 이르러서 루르벨리 지역에까지 이르기까지 13개의 식료품 상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알디가 그 당시 인기를 얻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료품에서 취급하는 품목수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의 모든 욕구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개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품목수를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알디하고 컨셉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매장으로 한번 보시면 동일한 제품에 대한 품목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 여러 가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제품만 취급을 합니다. 시리얼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시리얼들이 다 있죠. 그리고 소세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소세지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 코스트코가 은선한 제품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죠. 즉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판매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진열하고 운송하고 보관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려면 단일 품목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알디 같은 경우는 품목수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독일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분쟁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 판매권입니다. 담배 판매권, 그러니까 식료품에서 담배를 팔았죠. 담배 판매권에 대한 경영진의 논쟁으로 1962년 회사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를 합니다. 즉 북부 지역의 알디 노르트와 남부 지역의 알지 GT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동생과 형이 각각 경영을 맡게 됨으로써 현재 알디는 본사가 두 군데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67년 알디 GT, 즉 남부 지역에 있는 알디 GT는 오스트리아의 식료품 체인인 호프를 인수하였고 알디 노르트는 1973년 네덜란드에 첫 상점을 열어 해외 사업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1990년 영국에 진출한 이래 2013년에 300번째 상점을 오픈합니다. 영국에만 2013년에 300개, 2016년 현재 영국에만 550개의 상점을 운영을 합니다. 알디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 것은 알디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알디가 이렇듯 성공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디 식료품점에는 유명 브랜드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저가의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 수도 1600여 개가 됩니다.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번 가보십시오. 몇 가지가 되는지. 2만 개, 3만 개? 엄청난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상품은 박스채로 진열하게 되어서 비용을 절감한 박스를 놓고 그 박스에 열어서 누구나 꺼내갈 수 있도록, 또한 엄격한
품질 기준 및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00%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알디 노르트의 경우 덴마크,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이베리아 반도, 폴란드 등으로 진출해 있고 알디 G트는 아일랜드, 영국, 헝가리,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각각